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땅을 식민지로 몰아넣은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잃어버린 땅은 되찾았지만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100년 전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인 동시에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된 그날,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서울의 상징인 남산. 그러나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인들의 기지였습니다. 여기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연행나무 보이시죠? 예. 여기에 이제 바로 여기가 통감관리 발이라는 그 위치를 확인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통감관제가였고 100년 전 국권 침탈의 현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동사의 동상을 만들었던 그 판석입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동상에 어떤 사면을 해서 이 4개가 남아있는 게 동상인데 한 명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뒷면은 사이즈에 남산 외진 곳에 방치된 채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로 쓰이는 돌, 국권 침탈의 현장을 찾는 단서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은 좌우로 있던 그런 시공편이 될 거고요. 이쪽에 앞쪽에 보면은 글자가 새겨진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글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남자 김건조 이렇게 하야시 본습계 군상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하야시 곤스케. 그는 일본 공사로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1936년에 그의 업적을 기념해 통광관저 앞들에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요, 이또 히로부미이기 때문에 이건 1906년으로 봐야 돼요. 이또 히로부미가 등장 400년 된 이 느티나무 또한 통광관저 진입로를 지키던 수문장이었습니다. 설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906년도 이렇게 돼 있다가 요거는 병합 조약 때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다목적 광장이라고 불리는 빈터가 바로 경술국치의 현장입니다. 옛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곳.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통광관저가 있던 자리입니다. 1910년 당시 찍은 사진에도 이 자리가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쓰이는 바로 여기가 이 건물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그거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로 이 왼쪽 부분하고 이 자리가 동일한 위치가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 건물 안쪽에 있는 셈이고요. 이렇게 가시면은 사진하고 대조해 보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예, 여기가 바로 이 건물의 현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바로 조약이 체결됐던 그쪽 건물이 있던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는 표지석 하나 없는 이곳에 100년 전 대한제국의 운명이 결정됐던 역사의 현장, 통관관절을 복원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순종의 위임장을 받은 이완용은 곧장 이곳 통관관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 자격으로 일본 통감 데라우치와 병합 문서에 서명합니다. (1300만) 조선 백성과 22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통관관저에선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메이지 일왕은 제국 최고의 성과이며 일생일대의 업적이라 했습니다. 짐은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게 하여 한국을 제국의 보호 아래 둠으로써 과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를 확보하고자 한다. 신문들은 일왕의 발표를 비단천에 인쇄한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리스메이칸 대학. 여기서 한일 강제 병합 당시 일본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전통 공예의 디자인 수십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다치 교수가 교토의 한 고서점에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옷감에는 1910년이라는 숫자, 그리고 일본과 조선이 한글로 새겨진 문양 등 한국 병합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양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선물을 포장하는 보자기에도 병합을 축하하는 문양이 그려진 이 염색천이 사용됐습니다. 또 문양은 일본 전통 옷감에도 쓰였습니다. 멋내기용 장식으로 활용한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 축하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거리마다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민들의 등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その伝統というものは必ずしもいいことばかりではなくて、過去の過ちが必ず含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思い知らされてくれる大事な資料でした。 병합을 기념한 특별호도 발행됩니다. 병합 당시 공을 세운 한국인과 일본인 72명의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중심에는 메이지 일왕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고종과 순종의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이 드디어 대륙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일본 국민으로서는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으로서는 축하에 맞지 않을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황제에서 왕으로 지위가 낮춰진 순종은 사실상 궁에 유폐됐습니다. 친일파 대신들은 일제의 훈장과 은사금을 챙겼습니다. 평균 10만 원, 당시 돈 10만 원이니까 지금 10억 원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그에게 병합 기념 은상을 받았죠. 한마디로 돈을 받고 나를 팔아넘긴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중추 찬의와 부찬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것은 조선 총독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식민지 시대도 여전히 이들은 특권과 권력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실 일본은 한국 사람들의 반발에 대비해 국권 침탈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2달 전부터 전국 각지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을 서울로 집결시켰습니다. 한밤중에 이동했기에 일반인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1910년 8월 22일, 서울은 어느 여름과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상인들은 전을 펼쳤고 아이들은 물놀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봉쇄됐고 방실은 침묵했습니다. 29일 날 공포를 했어요. 이제 그때 서울 경성 시내에는 그때 소위 일본식 이름이 경성 시내에 기마대가 전부 깔려 있었어요. 온 거리에 골목골목에 깔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관모를 통해서 벽보를 몇 장 붙여놨어요. 일반 민중은 그걸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병합 사실은 순종 황제 명의로 발표됩니다. 대소신민들은 국세와 시의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전국의 선비와 유생들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인간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황현은 절명시에 선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비통한 마음을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당시 유생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독일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 선포 이후 모든 외교 문서와 관련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가 다 이제 한국 그 문서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1에서부터 10까지 대충 여기까지가 코리아로 분류된 서가에는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은 1883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 관련 문서만 150건에 달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당시 시대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이곳에 최초로 발견된 유생들의 저항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이 일제의 무력 앞에 타협하거나 숨지겼던 그때 대한제국 유생들이 썼던 연대 성명서입니다. 의병장 유인석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국위원회가 결성됐고 항이란 제목으로 세계를 향해 한일 병합 조약은 무효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일본인들의 만행과 배반에 격분한 한국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면 당신들은 법과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 국민은 자유쟁취를 위해 투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코리아라는 국가의 이름을 지키고 간직할 것입니다. 연대 성명서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만여 명. 성명서 끝에는 대표 유인석의 영문 서명도 들어 있습니다. (1908년) 국권 침탈을 막기 위해 일어섰던 의병들이 서울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병탄하기 전에 모든 기초적 작업을 쌓았습니다. 1907년에 행정권과 군사권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무신문주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언론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6월에 와서는 일반 경찰권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상층, 일제를 협력하는 층과 민중의병층을 철저히 분리해서 탄압했던 것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종 황제의 밀서가 여기 있어요. 이겁니다. 대덕국 대황제 폐하. 지금 이게 봉투가 굉장히 작은 걸 봐서도 이거 밀서입니다. 그리고 트레물러가 또 자기 명함을 넣은 거, 명함이 있는 것까지도 이 안에. 그거 복사본에서 명함이 안 나오거든요. 외국인 트레물러를 통해 1906년 고종이 독일 황제에게 보낸 밀서, 대한제국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이웃 강대국 일본의 공격이 날로 심해져 독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국의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폐하의 우위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비렐름 2세가 봤다는 표식이 없는 것으로 미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이 어세까지 찍은 편지는 외면당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 외교부 관계자들이 비렐름 2세에게 직접 밀서를, 고종 황제의 밀서를 넘기지 않은 이유는 국제 정세가 그 당시 독일에게 조금 불리했고, 그리고 비렐름 2세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혹시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갖다 독일 황제 비렐름 2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시시각각 노골화되던 그때, 고종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 서구 열강들의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고종이 머물던 덕수궁, 그 주위에 있던 외국 공간들은 일본을 견제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강들의 태도는 고종의 바람과는 달리 냉정했습니다. (1903년) 프랑스 문서. 러시아 주재 대한제국 공사가 대한제국이 중립국이 될 수 있도록 러시아와 프랑스가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누가 대한제국의 중립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나라가 나서서 대한제국의 중립을 보장하자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고종은 당시 일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독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는 조선 유물 2,0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장궁복과 투구는 독일 황제 동생인 하인리히 왕자가 조선을 방문했을 때 고종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Der hochadligste Sammler, also der Sammler mit dem höchsten Status, den wir haben, war Prinz Heinrich von Preußen. Und er wurde 1899 von König Kojong empfangen und hat von ihm eine Reihe von Geschenken bekommen. 고종이 독일 왕자를 국빈 대접한 것은 독일이 일본을 견제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 만주는 청나라에 그대로 속하게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문호개방을 전제로 일본의 지배하에 둔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황제께서 동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힘의 불균형 문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 여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반면 조선 침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던 일본에는 열강들의 우호적인 대답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잇따라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묵인받습니다. 한국 지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외교적으로도 일본이 유럽 나라들하고 약속을 다 해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것도 다 미국하고 약속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나 만주까지는 건들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일본은 태평양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쪽으로 진출하지 않는다. 이런 비밀 약속까지 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어요.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아무리 밀서를 보내도 일본에 포위된 나라에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시 침략 과정이었고 그래서 일본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고종이 밀사 외교를 펼쳤고 밀서를 갖다가 많은 나라에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회의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론인 클럽에서 일본의 만행을 고발했고 그것이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의 사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애국지사들의 저항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재미교포 사회, 재미 한인 사회와 그리고 제러 한인 사회 그리고 만주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국권 침탈을 막기 위해 일어섰던 의병들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피해 만주로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훗날 독립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항일 인사들이 모여든 명동초는 이후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거쳐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이토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토의 15가지 죄상을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서 이등방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또 당시의 정세까지도 아울러서 안중근 의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국주의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안중근 의사의 할필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도
나라를 지켜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1910년 나라를 잃었습니다. 일제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웠습니다. 천황을 위한 충실한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해방이 되기 전까지 신궁과 더불어 1000개가 넘는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신사 참배 강요는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참배를 거부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2500万の民族を合併という形で同化させようと、これ自体が世界に例のないことで非常に無理な話であったんじゃなかろうか。 신사가 들어서던 시절 조선의 궁궐들은 후대인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창경궁. 2300여 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90%가 훼손됐습니다. (1907년) 일제는 창경궁을 허물고 놀이공원을 세웠습니다. 창경궁은 70년 동안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가 됐습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주변에는 벚꽃을 심어 일본식 정원으로 바꿨습니다. 벚꽃 구경의 메카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궁궐로서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창경궁에서 임금이 정사를 보던 명정전 옆에는 임금을 모시는 나인들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머물던 양화당과 왕비 거처인 통명전 앞마당에도 아름다운 정각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조감도인 북골도입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의 정각 90%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경복궁은 5걸음의 누각을 10걸음마다 정각을 만날 정도로 건물이 빽빽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경회루와 근정전 등 주요 정각을 제외한 4천여 칸이 철거됐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시던 태원전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정각들이 철거되고 해체되고 여기저기 팔려나가고 행방마저 무연해진 건물이 허다했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궁궐들을 파괴한 것은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한국인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제가 궁궐을 없이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왕의 상징성인 궁궐을 없이 함으로써 한국의 전통과 또 정치와 문화의 모든 맥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야마구치현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입니다. 일제가 오래전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한국 병합의 중심에 그가 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토 히로부미. 그는 4차례나 총리 대신을 지냈고 일본 제국 헌법을 기초한 전개 실력자였습니다. 1909년 4월 가치라 수상, 고무라 외상, 구라치 국장이 이토를 찾아와 한국 병합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병합 작업은 급물살을 탑니다. 한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합이라는 용어도 결정됩니다. 한국이 완전히 패멸하여 일본 영토의 일부로 귀속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그 어조가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은 문자가 곧 병합이다. 그해 7월 내각회의에서 한국 병합이 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한국 병합의 내용은 한국을 일본 제국에 완전히 편입해 식민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헌병 경찰제와 무단 통치 방침도 이때부터 계획됐습니다. 철도 건설에는 대륙 진출을 위한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もう日本の国中の末端から子どもたちから日本国家主義の中に取り込まれて、そして今の言葉では帝国主義という考え方、とにかく領土は広くいいし植民地をたくさん持っているのは良いことであると、一旦その植民地を手にしたら手放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考えに染まっちゃったんですね。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밀어내고 총독부가 통치하는 식민지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토는 병합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11살의 어린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려가 일본인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서른두 살이 돼서도 영친왕은 일본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본인 감시원이 항상 영친왕 부부를 뒤따랐습니다. 국권 침탈 전부터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을 철저히 장악했습니다. 순종 역시 통감부 허락 없이는 관리들조차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순종이 내린 전권 위임장을 받아든 이완용이 한일 강제 병합에 서명합니다. 북압과 강제에 의한 것이었지만 일본 일각에선 지금까지도 합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65年以降
日本政府は現在に至るまで、この法的な合法性というのは今でも主張しています。で、したがって日韓併合条約というのは、今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けども、1910年の締結当時は有効であったという考え方に日本政府は立っています。 지금껏 병합조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국가 간의 조약문은 각자의 나라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서명한 한일 병합 조약문의 필체는 양쪽이 같습니다. 이 문서와 이 문서를 보면 이제 뭐 글을 쓸 때 누구든지 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 문서가 동일이라는 것을 이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날일자와 눈목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날일자를 쓸 때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그 붙여 쓰거나 아니면 완전히 가로질러서 이렇게 붙여 쓰고 눈목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사람의 네 글자의 날일자, 눈목자를 보면은 다 가운데 점을 찍듯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통감부 문서에서도 같은 글씨체가 발견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조약문 그리고 통감부 문서의 글씨체가 동일합니다. 1905년에 작성된 을사늑약 문서는 한국과 일본의 글씨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을사늑약이 대한제국에서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본이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았던 병합늑약과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두 개의 글씨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종이 재질이나 조약문을 묶는 제본 방식까지도 같습니다. 종이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이에 이렇게 쓰는 걸 알 수 있고 각자 작성한 거라면은 이제 이거는 일본에서 두 부를 작성한 것이 되고 이거는 한국에서 대한제국에서 두 부를 작성하게 되면은 종이도 달라야 되고 묶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종이질이나 묶는 방식, 봉인 이것들이 다 똑같다는 것은 앞서 했던 필체가 똑같은 거 더불어서 이 문서들을 전체 일본에서 주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일본 측 자료에는 한국 병합에 조선이 합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제국내각회의에서 수차례 병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고종이 이제 자기 도장도 서명도 하고 도장 찍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럼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순종이 어떻게 이제 도장을 찍었냐면은 굉장히 흔쾌하게 간합해서 어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제가를 해줬다. 그러나 대한제국 내각회의록에는 병합에 관한 내용이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1910년 8월 내각회의는 병합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막을 내립니다. 조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각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내각회의에서 조약안을 다루었다는 그런 행정서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병합조약의 경우 한국 황제가 재가를 하였다는 증거는 현재 아무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병합 사실을 법령에 해당하는 조칙으로 발표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왕은 각서대로 발표했지만 순종이 발표한 것은 조칙이 아닌 담화문 형식의 치규였습니다. 도장만 있지 순종의 서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칙도 아니고 치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어세만 찍혀 있고 서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황제가 거부했거나
아니면 황제 모르게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날조된 거다. 일본에서도 한일 강제 병합은 물론 을사늑약의 무효와 불법성을 주장하는 연구 모임들이 늘고 있습니다. 1905年の条約が絶対的に無効、それ代表の強制の理由としてね、だとすると1910年の条約、併合条約も自動的に無効になります。 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가혹한 식민지 수탈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 호남 평야는 일본인 소유로 바뀌어갔습니다.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두 가마니 중에서 한 가마니 반 이상을 띄가버린 게 먹고 살 것이 없어. 안 남아. 현실게. 그것 못 내면 다 가정 쥐어가지고 전부 다 감추던 놈 다 뺏어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모든 게 지서 순경들이 다 시키갖고 순경들이 다 뒤적거리게 됩니다. 그래갖고 순경들이 다 그런 거 까발쳐가지고 내라고. 경장이요. 또들이 패고 못하고 외정 때 경장이 있어요. 기름진 호남의 쌀이 일본인 지주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곳에 농장을 세웠던 구마모토는 호남 제1의 지주였습니다. 당시에는 대형 창고 5개로도 부족해 쌀가마를 마당에 쌓아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빼앗겼습니다. 10가마에만 4가마니 가져갔죠. 그건 이제 약간 다리 가물으면은 그 양수기 같은 것도 갖다 쓰고 풍구 같은 것도 갖다 쓰고 대여에다 쓰고 그 대여를 합산해서 아마 한 50% 이상 가져갔지 않는가. 30년대 중반 구마모토의 땅은 이미 1000만 평을 넘었습니다. (1년에) 50만 가마 이상을 도정하던 공장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쌀 나랑 나온 놈 정업 시관례 전체치를 우리가 요리 다 실어다가 여기서 이게 1년이면 40만 개, 50만 개 이렇게 도정을 해요. 여기서. 일본으로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 일본으로 나가고 여기서 군산으로 간 놈은 전부 다 일본으로 가고. 군산항은 호남 일대에서 수탈한 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창구였습니다. 새 항구 건설을 축하하는 기념탑을 쌀가마로 쌓아둘 정도로 쌀이 넘쳐났습니다. 1910년에 23만 섬이던 수출량은 1934년엔 178만 섬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일본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제일 심할 때는 배 6척이 제일 한꺼번에 돌아가지고서 그림에다 실어나가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부두입니다.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1910년대에 비해 1930년대에 배로 늘었지만 1인당 소비량은 오히려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에 갔다가 이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식량을 갖다 증산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사는 이제 보통 이제 민중의 삶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광물 자원 중에서 일본이 가장 많이 공출한 것은 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필리핀과 1위를 다투는 금 생산국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의 자원은 조선이 아닌 일본을 지원하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 기지로 변모해 갔습니다. 日本の近代化の大きな特色は、
絶えずそれが近隣諸国の犠牲の上に成り立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ね。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0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5천년 역사는 대한제국에서 멈추었고 일제강점기 35년은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제가 이 땅에 남긴 수많은 상처와 눈물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역사의 흉터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체가 쳐들어와서 개인의 인권, 민주주의, 민주자유의식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상당히 뺏겼다. ですからその植民地にならずにいわゆるその自立したままでこの20世紀に入ってくればそれは自分たちでいろいろやったん違います改革を。 근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국권 침탈. 그리고 그 100년의 상흔이 지금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